시사 홍용락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몸도 마음도 정겨움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달리 세상은 갈등과 반목이 영일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기도 합니다. 시사 홍용락, 우리 사회에 산적한 몇 가지 이슈와 그 문제점, 대안을 취재 기자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여론방송 박보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의 박보영입니다. 네, 반대편에 한국여론방송 김현태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론방송의 김현태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슈는 사실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된 부분이에요. 최경환 부총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실은 다 국가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이때까지 좀 안 됐는데, 역시 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두 분이 만났군요. 근데 먼저 그 박보영 기자, 최경환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회동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 먼저 자세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이제 가졌습니다. 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1986년 한강 종합개발 이후에 거의 30년 만이죠.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한강 리모델링 사업을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또 규제 개혁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협력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부처 수장과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06년 11월 이후 거의 8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런 한강 개발에 대해서 확고한 시각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주요 내용이 한강 종합개발위원 타스크포스 팀을 같이 만들자, 서울시하고 네. 기획재정부 같이 만들자, 이게 이제 주요 합의 내용인데, 그 이외에도 뭐 인식을 같이 한 게 많았다 그래요. 뭐 세수의 뭐 악화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좀 얘기를 했었고,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문제를 이런 어떤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했는데, 아마도 서울시에서는 지방정부니까 중앙정부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 시장은 역시 그 노후된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내진 설계 및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또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 개통에 따른 차량 구매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도시 안전 투자를 위한 사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최소한 1,000억 원은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보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단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사실은 이 두 분이 합치면은 우리가 굉장히 획기적인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문제 같은 경우는 김현태 기자, 네.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뭐 협조를 부탁하고 공감을 한 부분도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네. 필요한 조례, 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둬야 한다며 민간 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창조 경제나 도시 재생 등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큰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서로가 추구하는 대의적인 부분은 서로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보면서 이제 역시 돈 들어가는 문제, 지방 재정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두 사람의 또 시각차가 또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두 사람의 시각차가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과 자체 재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반면에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 즉 지자체 부담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최 부총리에게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 두 분의 시각차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을 위하고 또 시에서도 우리 인구의 거의 뭐 4분의 1에 가까운 그 서울 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잘 되고 협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정말로 냉정한 어떤 시각차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게 한강종합개발을 위한 타스크포스 팀은 구성을 했는데 네. 그 타스크포스 팀이 구성만 합의했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동상이몽이다. 근데 같은 옷을 입었지만 다른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현태 기자. 네, 일단 두 분이 그 한강 개발 관련해서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먼저 박원순 시장의 한강 개발은 자연성 회복에 방점을 찍었고 네. 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강 개발은 관광 한국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강은 1980년대 초 제1차, 2차 한강 종합개발계획 이전의 한강인데요. 네. 정부는 두 차례의 한강 종합개발 계획을 통해 구불구불하던 한강을 직선화했고 네. 또 수중보를 설치해서 수량을 풍부하게 바꿔놨습니다. 네. 그리고 한강 주변에 둔치를 쌓아 시민공원으로 조성됐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 대단지도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70년대 한강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지금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굽이굽이 흐르면서 곳곳에 모래 백사장과 자연섬이 있었다. 즉 박 시장은 이때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은 심정인데요. 반면에 최경환식 한강 개발은 관광 한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한강 재개발은 오랜 소신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 한강 숲을 조성하고 또 세빛 둥둥섬과 노들섬의 관광 자원화,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전시장 및 공연장 확충, 선착장의 쇼핑몰과 문화시설 설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두 부분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별개의 어떤 그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자연성 회복을 지금 이 단계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네. 이 단계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된 단계에서 관광 입국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한강 개발이란 독특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강의 어떤 다른 데하고 비교했고 또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둘 다 문제점이 조금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 같은 경우에 한강 자연성 회복을 가장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그 콘크리트 호환과 수중부 철거 같은 그 인공적인 설비물 설치는 홍수 예방이나 수량 확보라는 긍정적인 기능마저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경환 부총리가 꿈꾸는 한강의 관광 자원화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한강을 양옆으로 둘러싼 고속화도로와 또 병풍처럼 쳐 있는 그 아파트 숲 사이에서 한강의 접근성은 좀 요새 크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한강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했다가는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지켜보는 시민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시간에 조화가 되었고 무슨 결과가 나왔으면 좀 바람직한 어떤 방향성이 됐고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사실은 너무 또 졸속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4대강 같이 이런 어떤 것도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현태 기자, 요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네, 맞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자전거길 곳곳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격한 경사인 자전거도로 밑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요.
방수포로 덮여 있는 붕괴 구간은 무려 100m나 된다고 합니다. 네. 1년 전 그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도 자전거길 일부가 무너지면서 무려 8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 지난 2012년 9월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해 7월 춘천시 의암호 자전거길도 지반이 내려앉아 긴급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환경단체는 4대강 공사로 강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데다가 이 폭우까지 겹칠 경우에는 길 밑부분 약한 지반에 이 강물로 인한 침식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2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4대강 개발 계획인데요.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정도는 사실 그 전체적인 공사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4대강 그 공사가 정말 잘 됐고 이제 100년 대계로 지금 하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영원히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김현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뭐 자전거 길 뭐 유실 같은 거 이런 부분 아주 미미한 부분이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환경단체가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의 그 논리도 또 따로 별도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일명 녹차라떼라고 불리는 그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굉장히 자주 일어나던 현상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부터 그 강 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나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근거로 또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4대강으로 인한 그 피해 보상액만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크게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 6월에 굉장히 독한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뭄 속에서도 그 4대강의 16개 보 덕분에 가뭄 걱정을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16개 보의 저수량은 6억 2천만 톤에 달하는데 이것은 큰 비가 한 달간 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한강 종합개발에 의한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시장의 타스크포스 팀을 서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또 놀란다, 뭐 이런 어떤 그 얘기처럼 4대강 문제처럼 어떤 문제점을 또 유발하지 않을까 이래서 얘기인데 어쨌든 그 한강 종합개발을 위한 그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취재하신 여러분들 같은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방향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했으면 좋을지 이게 한번 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한강이 개발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그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강이 아직 특징적인 상징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파리만 해도 뭐 에펠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또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강에 그런 멋진 뭐 상징물이 생긴다면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까지 관광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특한 어떤 그 정체성을 좀 갖추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한강하면 외국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그런 어떤 그 독특한 그런 어떤 그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예. 김현태 기자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역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인 그 복원, 예전으로의 복원과 관련해서 저는 대표적으로 청계천이 가장 큰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그 도로 아래 깔려서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것처럼 한강도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복원을 하되 그렇다고 방금 박보영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객에 대한 수요도 많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이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실무자들이 전문가들이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해안을 가지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뭐 전 국민이 같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없어져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그 여당과 야당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화문 앞에서의 단식 농성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지난 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은 하되 하지만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뜻은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 부의장인 정가윤 의원도 네. 나라 살림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정기국회가 그 세월호 때문에 자꾸 지체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뭐 모든 국민이 이런 일반적인 총론적인 생각은 같죠. 세월호법하고 우리 민생법안을 좀 분리해야 되고 총론적인 법안은 생각은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세월호 법안부터 또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 보면 한 6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원론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논리적으로는 분리를 해야지 다 국민이 같이 상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실제는 이 세월호법을 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국민도 여러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좀 난제가 설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이 논점이 뭔지 그 김현태 기자 뭐 아직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 위헌이다 이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아직까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장 큰 논쟁의 중점으로 있는데요. 일단 유가족들은 시종 일관 자신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안은 진상조사위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대신 특검 추천 과정 일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형태로 절충안을 낸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특검을 임명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여당과 대통령의 뜻대로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실을 다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야 그리고 유가족 입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박보영 기자. 네, 먼저 여야의 입장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법안과 또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의 요지입니다. 네. 또 세월호 특별법 교착 상태로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 역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족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다. 대단한 요구가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유가족 그러면 이제 단원고 그 학생들, 유족들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 그 희생자들 유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의 또 입장이 또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 희생자들 중에서도 단원고 유가족들과 일반인들의 생각이 좀 달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1일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3차 회동을 가졌었는데 이 회동은 30분 만에 결렬이 됐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수사권, 기소권의 위헌이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고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날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보일배. 예.
그에 반해서 일반인 유족은 그 여당과 야당의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 일부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염두에 두고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게 아니냐 좀 이런 말을 해서 일반인 유가족들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것이 일반인 가족의 뜻이라며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켜보면서 그 김현태 기자, 일단은 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정당이 유가족을 상대로 협상을 한다는 부분이 서로의 입장을 알리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 도출한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생소해요. 정당은 정당끼리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절충을 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원안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나중에 어떤 그 모양새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을 상대로 직접적인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유가족이 박차고 일어나고 뭐 우리를 조롱하는 거냐, 언론 플레이하는 거냐 이렇게도 하고 사실 그래서 야당이 근데 이제 그 유가족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여야가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 그 두 번의 협상에 후에 그 재협상을 이루면서 그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이 대의 민주주의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짚어가면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정리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협상 종결이 가능할까요부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협상 종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군요. 예측을 하기가 정말 사실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네. 워낙 또 중대하기도 하고 또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유가족들은 정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당이 좀 한 발 물러서야 어느 정도 협상안이 타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야당이 뭔가 그 유가족들의 그 의견을 휘둘리면서 뭔가 야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람들의 의견 또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이 세월호 특별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현태 기자,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분명히 좀 적극적으로 좀 전면에 나서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당이 이제 저 박보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양보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은 사실은 여당에서 거의 양보가 안 되니까 특별검사 임명권 같은 경우는 유가족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는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족들은 진실이 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아직까지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다른 나라의 법제도도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하는데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인 소추권이라고 해서 민간에게도 기소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의 선례도 참고를 해서 여야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합의에 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기소권, 수사권, 뭐 특별검사 임명권, 뭐 여기까지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대 40%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하여튼 뭐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좀 지혜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좀 국민들도 피로감이 너무 누적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는 좀 우려가 크게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이제 그 윤일병 사건, 언필칭 윤일병 사건인데,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 상해치사 뭐 이렇게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가해병사 4명 전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그러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 법조계에서 일각에서는 이거는 법리 해석이 너무 확대 해석한 부분이다. 여론에 너무 휘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저 박보영 기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최근에 나온 사건의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서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육군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이모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의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로 적용하기로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가해병사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네. 사건 초기부터 이 미필적 고의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일컫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네, 그렇죠. 김현태 기자, 사실 윤일병 그 사건 같은 경우가 저희처럼 전에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연하게 군대 가면 그런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경험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다. 특히나 너무나 그 전에 비해서는 또 잔인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사람 사망 사건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어떤 개요부터 먼저 좀 잠깐 짚어주시면서 네. 일단 이 부분의 의견이 왜 엇갈리고 있는지 이 부분의 윤일병 사건에 대한 어떤 의견이 서로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엇갈리는 부분 논점이 뭔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윤일병이 4월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8월경에 와서야 이게 공개가 됐다는 점에서 문제도 인식이 됐고요. 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선임병사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경기도 연천 28사단 의무대 윤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에 입대해서 2014년 2월 18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일병은 2주간의 대기 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 일시 4월 6일까지 4명의 가해자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쓰러지면 링거를 맞고 또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때렸다고 합니다. 네. 이 무릎 형체가 사라질 만큼 부어올라도 신기하다며 계속 구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기에 연고제 안티프라빈을 바르며 송고문을 하거나 이 가래침을 먹게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집단 구타 이유가 고작 대답이 느리고 어눌하며 인상을 쓴다는 것 때문이었다는데요. 네. 입에 담기도 참혹한 폭행의 잔혹성과 지속성으로 보여주는 살해 의도, 사망 당일에도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여기에 군내 가혹행위, 폭력 대물림 악습까지 겹친 비극적 사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의견이 갈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윤일병을 구타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또 대대적으로 공개가 됐던 점이었는데요. 사건 가해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이 내무반에서 찍은 사진이 빠르게 유포된 것이 그것인데요. 이 사진에는 병사들의 실명도 함께 실려 있어 그들의 출생지와 출신 학교 등도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또 도를 넘은 신상털이는 안 된다. 라고 한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무슨 도냐, 가해자들의 얼굴을 더 널리 알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일별해 주시면서 거기서 이게 서로 대립되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반 여론이죠. 여론이 대립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뭐 임병장 총기 난사, 윤일병 사건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군을 책임지고 있는 야전군을 동부 지역을 다 책임지고 있는 일군 사령관이 뭐 술 취해가지고 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인들하고 한테 추태를 보이고 그래서 전역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군대를 갔다 온 많은 분들은 느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군대가 아직까지 정근대적인 구조와 사고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 사회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군 개혁이 아직까지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들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도 이런 어떤 사건의 저음에서 정부 나름대로 이제 군 개혁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떤 미시적인 어떤 부분인가 아니면 그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지. 사실은 보기에는 좀 거시적이라기보다는 미시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여야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네.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에 따라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부대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서 본인이 직접 부대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네.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수평 이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군 내부 실질 운영이 정말 투명하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투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 사례가 3,900건이다라고 얘기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징계 처분 결과 이런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은 병영 문화 개선 사업, 또 독서훈련 사업, 50개 부대 지정 등은 예산이 줄어서 명백만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사회 병영 현상에 대해서 교육 문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것도 조속히 통과를 해야 하고 당에서도 직접 대책팀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는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저는 아쉽게도 면제를 받아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네. 그다음 또 취재하면서 느끼면서 자 이런 어떤 참 어떻게 보면 이 군 개혁이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네, 먼저 제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개선안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구타 같은 문제는 뭐 저희 아버지 때부터도 이렇게 들려왔던 문제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해군에서 하셨는데 그 오다리라고 하죠. 이 무릎과 무릎이 안 붙는데 그 차렷 자세를 할 때 그게 안 된다고 많은 좀 구타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지금까지 있다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를 한다. 혹은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휴대폰 소지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도 몇 개 안 중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문제를 너무 급작스럽게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절충안을 찾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기자적인 시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아까 박보영 기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실제 실행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실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군 관련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뭐 여기저기 전문가들 또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휴대폰 소지와 같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제도보다는 군 자체의 의식 개선, 또 군 수뇌부 권력자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장 큰 예시로 이번 윤일병 사건도
가장 뭐 윗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누구는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감싸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그 리더들이 맨 앞으로 나서서 먼저 군대 병역 문화를 개선을 해야 그 아랫 사람들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뭐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아닙니다. 기자정시로. 예, 뭐 개인적으로도 뭐 주변에 뭐 친구들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군인들에게 정말 고마운데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줘야 되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박보영 기자 그 결론적인 얘기에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두머리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능력 있고 바람직한 리더죠. 지도자가 되는 방법은 군대에서 정말로 모든 이런 부분에 의식 전환이 된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가 되지 물리적으로 그분은 대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두머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의 그 얘기처럼 우리 군도 앞으로 개혁 방향에 있어서 정말로 의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겠다. 나머지 어떤 그 제도 이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의식 전환은 누구든지 생각을 바꾸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좀 그 희망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보실까요? 야구 좋아하셔요? 네, 야구 좋아합니다. 네. 류현진 선수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4승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사실은 그 한국에서도 14승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14승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 류현진 선수가 지난번에 부상을 딛고 네. 그 다음에 샌디에고 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거기 야구 보셨어요? 실제 생중계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부상 당하는 장면을 그 장면의 경기는 생중계로 봤었는데요. 네.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를 했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7이닝 동안 1실점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그래서 더욱더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조금 챙겨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부럽기도 하죠. 네, 부럽습니다. 저랑 실제로 동갑입니다. 아, 류현진 그래요? 선수가. 네. 저 박보영 기자는 야구 아세요? 저는 이제 간단한 규칙 정도만 알고 또 가끔 야구장 가서 기분 전환으로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 정도면 뭐 야구 제대로 보는 건데요. 근데 그 감독이 매팅리 감독이죠. 네. 그 다저스 감독 매팅리 감독이 매팅리 감독도 유현진이를 굉장히 그날 이제 복귀 전에서 역시 훌륭했다. 역시 유현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샌디에고 감독도 역시 그 커브 하나 일품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그 극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했길래 그 정도로 극찬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류현진 선수의 그날 경기 진행 능력은 뛰어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팀 감독조차 극찬을 했다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버드 블랙 샌디에고 감독은 지난 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정말 좋은 선수다. 다저스가 괜히 한국까지 가서 그에게 많은 돈을 준 것이 아니다. 네. 그의 재능은 정말 뛰어나다고 류현진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 류현진은 패스트볼의 속도와 볼 끝이 좋아서 80마일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 143km대죠. 네. 그 정도의 하드 슬라이더도 던질 수 있다. 커맨드 역시 좋아서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뚝 떨어지는데 스트라이크로 던질 수 있다. 여기에 좋은 체인지업까지 가졌다 하면서 류현진의 투구를 정말 극찬하고 또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류현진 그 선수 경기를 보면서요. 항상 조금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 투구수가 많아가지고 이닝을 많이 소화를 못해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같은 다저스에 있는 커쇼 그레인키인가요? 네, 그레인키.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8회전도 하고 어떤 경우 저 완투승도 하고 그러는데 유현진 선수는 5회전만 넘어가면 벌써 그 내려갈 준비 네.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다음 이제 그 선수한테 넘겨줄 준비를 하고 해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항상 걱정이 돼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담스러운데 그날은 보니까 7회전까지 던졌는데도 원래 이제 그 선발 체인지가 119 정도, 110개 정도를 던진 다음에 이제 그 체인지하는 게 상례인데 네, 네. 그날 뭐 83개인가 던졌는데도 7회전까지 그냥 87개인가 83개 던졌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이대로만 간다면은 커쇼 그다음에 그린키보다 더 필적할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보면은 유현진 선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게 되면 좀 셈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조사를 안 했습니다. 뭐가 셈이 나요? 네. 이 연봉이 500억이라고 그러죠? 500억이 가깝다 그러죠?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열심히 벌어도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인 것 같습니다. 근데 크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가 내후년부터 3천억을 받는데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단위의 그 액수인지 뭐 그건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들여다봐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날 이제 유현진 선수 14승 던지고 나가지고 14승 달성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포털을 보니까 미국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댓글 다는 걸 보니까 정말 적어도 1,300만 불 정도는 받는 선수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유현진 선수 몇 승이나 할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박찬호 선수가 세웠던 그 18승을 좀 넘겨서 한 해, 1년에? 네네. 네. 정말 넘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기록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긴 이닝 좀 소화 좀 했으면. 네.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야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박찬호 선수의 18승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봤는데요. 네. 전반 그 2000년도에 박찬호 선수의 페이스보다도 지금 류현진 선수가 더 빠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류현진이 전반기 10승을 달성한 첫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됐는데 네.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좀 잠깐 상승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모아서 다음 경기 또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박찬호 선수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박찬호 선수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박찬호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그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네.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그래서 외국에서 모든 세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니까 대단히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유현진 선수 하는 걸 보면 조금은 이제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희망도 주거니와 더불어 우리도 누구든지 저렇게 개개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은 되겠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개인적인 또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효과가 박찬호 선수 효과보다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양상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박찬호 선수가 등장을 했을 때는 워낙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였는데 지금은 조금 좀 살기도 더 좋아졌고 좀 즐기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류현진 선수처럼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 뭐 공부가 됐든 아니면 뭐 운동이 됐든 뭐든 열심히 하면 나도 좀 희망찬 미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깊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친구들과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야구를 관람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는 야구 좋아하는 김현태 기자.
네, 저는 그 두 선수 모두 실력으로서 어쨌든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찬호 선수는 당시 그 신랑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잘생겨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류현진 실력도 선수는 뭐 좋으니까요. 동네 형 같은 이미지라서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투구를 할 때마다 그 투구의 질이 점점 좋아지면서 타자가 타이밍을 못 잡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짜릿함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더 대중들에게 짜릿함을 주는 선수가 된다면 앞으로도 뭐 박찬호 선수를 넘어서 더욱더 대중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또 선호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현진 선수 뭐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각 개인들한테 용기도 주고 또 젊은 사람들의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어쨌든 본인이 건강을 잘 챙겨서 어떤 그 무대에서 꼭 부상당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롱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지금 이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번 추석은 그래도 우리가 좀 경기 회복의 기미도 보이는 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도 또 거기다가 또 대체 휴일제가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되고 해서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만 다 뭐 나름대로 마음은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면서 이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저도 기분이 좋고 어릴 때처럼 좋은데 사실은 제 한가위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한가위라는 것에서 한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말에서 크다 이런 네. 것을 의미를 하고 네. 또 가위는 가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 가배는 신라 때부터 그 길쌈놀이라는 것을 했다고 해요. 그 네. 여자들이 이제 길쌈을 배를 이제 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한가위 날이 되면 누가 더 많이 짰나 내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긴 팀이 진 팀에게 뭐 음식이나 이런 것을 뭐 얻어먹기도 하고 또 즐겁게 축제를 즐겼다고 해서 한가위라고 불립니다. 네. 아, 그런가요? 요번엔 정확히 알았네. 네. 자, 김현태 기자. 이 한가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다 의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전통 노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고 뭐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차례는 역시나 명절에 그 조상에게 올리는 제례를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역시 추석 관련한 다양한 놀이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강강술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강강술래는 풍요를 상징하는 달에 비유되는 놀이라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보름달은 풍요를 상징하며 이는 여성과도 관련됐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생산의 주체이므로 여성 자체가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이 정월 대보름의 만월은 만삭의 여성으로 또 비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래되어 오는 뭐 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식이 많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무슨 소싸움도 있고 재미있는 그 볼거리 놀이가 한가위 때만 또 굉장히 성행을 한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서울 안에서만 해도 그 한가위를 맞아서 정말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네. 뭐 시민청에서도 추석 명절 행사가 열리고 남산 한옥마을에서는 물론 서울 어린이대공원 또 송파구의 서울 놀이마당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추석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추석이 다가오면은 저희 세대만 해도 이렇게 뭐 먹는 재미로 이렇게 추석을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두 분들은 또 그렇지만 좀 세대가 좀 달라서 추억이 다를 것 같아요. 김현태 기자는 뭐 한가위 오면 재미있는 추억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추석하면은 사실 저희가 아버지가 혼자 아들이고 나머지가 다 고모분들이기 때문에 이 친가 쪽에 가면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모이는 친구들 그리고 친척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불장난도 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뭐 불장난이라고 해서 뭐 어디를 불지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뗏목을 이렇게 떼면서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뗏목이 어떤 거예요? 그 뗏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그 숯불이라고 장작? 할까요? 예, 장작. 장작. 조그만 네. 나무. 네. 예, 그렇군요. 저기 박보영 기자는 그 추석이 되면 뭐 가서 좀 일도 거들어주고 그렇습니까?
제가 좀 손재주가 많이는 없어서 네. 조금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역시 추석하면 송편이죠. 네. 송편을 예쁘게 빚는데 또 어른들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저같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송편을 빚어도 뭐 송편을 잘 빚어야 나중에 예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아직 뭐 10대 때도 시집갈 나이도 아닌데 예. 괜히 송편 예쁘게 빚어야 될 것 같고 괜히 이렇게 또 사촌 언니들과 같이 빚으면 누가 송편 예쁘게 빚나 그런 걸 괜히 좀 이렇게 경쟁을 은근슬쩍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쁜 아들 낳으려고. 네, 벌써부터. 자, 어쨌든 뭐 한가위 하면은 이렇게 가족끼리 또 모이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서로 정담도 나누고 또 행사도 같이 하고 이래서 뭐 즐겁고 항상 웃음만 있는데 어쨌든 한가위가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교통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뭐 결혼하신 분들은 친가도 가야 되지만 요즘은 또 그 어디죠? 자기 친정 또 내지는 그 처갓집 여기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김현태 기자 한번 팁을 주시죠. 네, 일단 가장 팁을 드리자면 역시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도 그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특히 길이 안 막히는 그러니까 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또 정보, 교통 정책 관련해서 추석 때 특별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그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통행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철도와 고속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늘리기로 했고 또 스마트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어떤 그 교통 정보를 알아서 여러 가지 이동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네요. 덧붙여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요즘 새로운 풍속도인데 이런 추석이 되면은 꼭 가족끼리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는 그런 가족이 적지 않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돈 문제 이런 부분이 살아가는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날 그런 문제를 오히려 덮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 계기를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한가위만 같으면 우리 개인끼리나 그다음에 세상사도 매듭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아직 갈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한가위를 맞이해서 역지사지 생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허용하는 시작점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다 보름달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금